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이번엔 뉴스테이블로 이어가겠습니다. 격주로 함께하는 듀오 만나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허성무 전 창원시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주 전에 오랜만에 두 분의 조합으로 방송을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워낙 말씀들 잘하시고 또 하실 말씀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얘기 바로 제외하고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부터 짚고 앞서 다 다루지 못했던 오염수 방류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부는 야간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지금부터 집시법이라 하겠습니다.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먼저 허성무 전 시장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예, 이미 2009년하고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야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다. 이미 위헌으로 결정난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부가 그 위헌 결정난 걸 모르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국민들을 겁박하고 강경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경찰 집회 대응에 면책권을 신설하겠다.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물대포를 직사했죠. 예. 직사해서 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남기. 예. 그래서 그때 이후에 사실 이 물대포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도입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불법 집회 해상 훈련을 그걸 강경하게 해서 만약에 그 강경한 진압 속에서 그런 불상사가 다시 생겨나더라도 그 담당했던 경찰들 처벌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으니 강경하게 해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도 괜찮으니 강경하게 진압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헌법에 불합치돼서 다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앞으로 공포감을 분명하게 조성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40년 전 군사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조항이 고 헌법 21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허가할 수가 없다. 이게 허가제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또 헌법재판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정치적인 목적 외에 실질적인 어떤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시위나 집회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시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당장 이 원래 조항은 예전에 불합치 나기 전에 원래 조항은 일몰 이전에 그만두고 일출 이후에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이게 실제 적용하다 보면은 사실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전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의도가 나온 것이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한 지지층이 싫어하는 서울 도심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집회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겠다 정도의 그런 액션 정도다. 이렇게 보지 이게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가지고 된다면 또 헌법재판소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밤을 새워서 야간 집회를 할 만큼 절박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현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집회가 애초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악마하고 마치 금폭이니 뭐니 이런 걸로 해서 몰아붙여서 자기 현 정부의 실정을 덮으면서 희생의 제물로 지금 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든 누구든 그 밤샘에서 뭔가 집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밖에 잠을 자면서 집회를 하룻밤만 하고 나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절박하게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정부가 해결하고 그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수시로 일어나게 지금 만들어가면서 그런 집회는 이렇게 폭압적으로 탄압해 나가겠다. 이런 기조 자체는 정말 이 정부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 일선의 경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 시위 문화가 정착이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합법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시위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그러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너무 마음에 자기들이 지금 중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잘하고 있는 합법 집회 그리고 평화 집회 질서가 잘 잡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스피커 소리가 앰프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소음 공해 이런 거는 여전히 있죠. 그 낮에는 뭐 70데시벨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준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지켜졌을 때 제재를 해도 또 그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실시간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시 주최 측이 앞으로 규정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경찰들조차도 지금의 집회 시위 문화는 평화적으로 잘 정착돼 있는데 네.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일선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면책 특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종군 기자들이 많은 전쟁터에 가면은 가혹행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시위 집회 현장을 가보면은 사실 경찰 측에서도 보면 체증하려고 거의 골목마다 다 이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위하시는 분들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을 다 체증해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지우기 위함이고 네. 반대로 요즘 스마트폰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 시위나 집회하시는 분들도 경찰이 과잉 진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우려에 그런 현장을 이제 녹화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면책권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폭넓게 이제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안마다 예를 들어 판례 같은 것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확한 교육을 하고 또 집회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앞에 방송 차량 다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너무 이제 포괄적 면책권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또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증이나 아니면 증거를 남기는 문화가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와서 어느 쪽이든지 우르르 린치하고 때리고 가면 누가 합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이런 포괄적 면책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결국에는 집회나 시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집회 전에 고지하는 형태의 교육 이런 쪽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허성무 전 창원시장과 함께하는 뉴스테이블이고요. 라디오는 광고 듣고 오겠고요. TV, 유튜브, MP타크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뉴스테이블 진행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허성무 전 창원시장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질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당정이 내놓은 이야기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고요. 자, 일단 그 민주노총이 앞서 16일, 17일 이 서울도심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고 또 그 전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분신해서 숨졌던 건설 노동자 고 양해동 씨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당정이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또 때리기 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또 한 번 정부가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전략 속에 이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죠. 크게는 지금 이 정부가 뭐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세 개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야기하는데 잘 되는 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실정은 많고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실정을 회피하고 또 노동계를 이렇게 때리면은 일정 정도 환호와 박수가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지율을 유지하고 결집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 특히 이제 양해동 열사의 사망 이후에 노동계의 대대적인 반발이라든지 또 국민적인 정서 속에서도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고 진압하고 하기 위한 방편에다가 특히 이제 가을 정국 가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심판과 퇴진 운동들이 집회나 문화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강경한 대처, 준비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일부 과격 귀족 노조가 오히려 마구 짓밟고 있다.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노동 개혁이라고 하면은 그 고용 유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를 놓고 거기에 맞는 입법을 정부가 제안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 조정해 나가는 것이 보통 노동 개혁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69시간 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69시간을 밀어붙이기에는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그 69시간 같은 노동개혁 아젠다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여론을 추이를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쉬운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인지 소위 말하는 노조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서 이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분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지하는 쪽의 점수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걸 부각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조 때려잡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것도요 나중에 이러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슨 교사 촌지 때려잡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모든 걸 이렇게 해당 주체들의 어쨌든 문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혁을 한다는 거는 저는 다소 뭐 초기에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기싸움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아젠다가 69시간 이후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이제 다 저격하는 발언들, 예를 들어 건폭이다 이런 거, 건설 현장에 이제 사실 뭐 마피아 같이 있다 이런 것들 지목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루는 것만이 노동개혁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냥 사법의 범위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는 검사가 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또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노동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함께 합의하고 절대적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차선적 만족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예.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보면 노조 중에서 이제 뭐 교섭권은 보통 없는 상태지만은 기존에 그 교섭권을 가진 노조와 별개의 이제 조직을 꾸려서 이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회사에서 20년 이상 더 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강성투쟁 일변도로 갔다가는 사업장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예. 과거만큼 정치화된 목표의 집회나 이런 것들은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정부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 정치화된 집회를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조직이 있다면은 그 조직도 시대착오적이요. 그 조직을 때려잡는 것에 일변도로 노동 개혁을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것도 시대착오적이고. 네네. 하지만 이미 사회는 그거에 따라가지고 진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조급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수사의 마인드로 다가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20년 전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년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인수위 시절에 전국의 광역 단위를 다니면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제 부산서 부울경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상공회의소 측에서 추천한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한 기업인이 일어서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주 5일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이 노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 뭐 많은 인원 앞에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요구했어요. 주 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기업은 다 망한다.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대통령께서 정책을 변화를 기해 주길 바란다 하는 이런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골프 다 치시죠. 제가 치지 말라 한다고 안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골프 비용도 비싸고 불편해서 백 메고 다 외국 가서 잘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된 여러분들의 시대의 현업입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 5일제 근무도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6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5일 근무를 해도 경쟁력이 생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주 5일제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습니까? 기업이 다 문을 닫았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20년 후 지금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물론 경쟁력이 약한 파트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노동에 대한
더 많은 노동과 더 값싼 임금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가기 때문에 예. 그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뭐 집시법이라든지 노동관계 관련 법과 관련해서 시대적 흐름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자꾸 역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이것은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거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노란 봉투법도 저희가 바로 이어서 얘기할 건데 이것도 지금 거의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주도로 이제 사실상 이것이 시작되었고 예. 사실 노란봉투법에서 여러 조항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지금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원청에다가 이제 사실 쟁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관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사실 사측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다만 노란봉투법에도 이런 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집회나 아니면 어떤 노동 쟁의를 했을 때 결국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책임을 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손해보상 배상 때문에 그게 두려워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배상해야 되는 아니면 개인이 배상해야 되는 액수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어떤 그 노동쟁이 한번 했다가 폐가 망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방어막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원한 강행, 일각에서는 전체 거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조항들을 살펴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 때 이제 이 이슈가 더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때 그게 이제 산해 하청 노동자가 자신을 아주 좁은 공간에 새 창살을 만들어 스스로 감옥을 가두기도 했고요. 가두었죠. 그렇게 해서 뭐 실제 이제 무슨 이렇게 뗄 수 있는 돈, 법적으로 공제해야 될 돈들을 다 떼고 나면 겨우 200만 원 수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200만 원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조선 산업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삭감을 계속 당했는데 그 원상 복귀를 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청 그 사장님이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원청에서 얼마로 딱 정해준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자율권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러면 원청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죠. 원청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도 하시는데 그 실제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내부 규약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회원국들한테 지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폭넓게 이렇게 협상에 나서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규정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원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각 단위별로 알아서 이렇게 이제 다 넘겨놨는데 다시 자기들한테 닿으면은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느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것인가 협의하고 논의해서 노동계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이 계속 이렇게 거부권만 행사해 버리면은 결국은 또 파국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손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님도 좀 동의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손배 부분은 그 노동기본권 헌법 정신을 훼손당하는 손배는 곤란하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걱정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협상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다 넘어갔을 때 걱정이 있다. 그럼 그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그 묘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방금 전에 허성무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결국 하청의 노동자가 원청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존재하나 저는 이건 좀 더 큰 틀에서 원청과 하청 간의 불합리한 관계를 푸는 것을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원청이 관리하게 되면은 오히려 원청에 굉장히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근로 조건에 있어서 우리 사장이랑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하청 회사의 운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관리소장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청 회사 사장은.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원청이 지금 하청을 다루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원청에서 단기 계약으로 하청을 관리하면서 계속 그 납품 단가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일정 마진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통해 가지고 이 협상력 자체를 하청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더 큰 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노동 조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다소 좀 의아하고, 실제 그게 만약에 그러면은 하청 노동자의 쟁의가 통해 가지고 만약에 원청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은 또 다시 이제 하청의 사장님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좀 복잡한 이런 상황이 그렇게 도래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빨리 풀려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안 풀리고 계속 있었고 그것이 모순이 축적이 돼서 그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폭발한 거거든요. 저는 뭐 현실엔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청이 하여튼간 여러 가격 결정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청 회사 자체 갑질하는 것 자체를 그렇죠. 막아 세우는 그 거. 가격 결정 안에 임금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불공정 거래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이 노동조합과 개인의 어쨌든 손해배상 그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 대선 기간 중에 언론중재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손실을 명예훼손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같은 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가 망할 정도로까지 징벌적 배상할 수 있게 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그때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은 뭐냐면은 절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사가 망할 정도로까지 때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저는 집회에 대해 가지고도 아니면 이런 노동쟁의에 대해 가지고도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물려가지고 애초에 그걸 차단하는 것 자체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스워진 게, 그때는 언론중재법의 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이걸 이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요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예. 그때는 언론중재법을 도입해가지고 언론에 다소 이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했었던 예. 그 지금의 야당 측에서 지금은 또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다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당들이 철학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게 뭐 2, 3년 사이 어떻게 일관성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지금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 말씀. 국민의힘당에서 2년 전에 뭐 방류 절대 반대하고 정부를 굉장히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데, 이게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참 국민들 보기에 당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특히 뭐 그거는 언론에서도 솔직히 저는 한 언론사가 2년 사이에 낸 리포트를 보면은 내용이 상반된 내용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노동 관련 이슈로 문을 열었었는데 뭐 결말은 어떻게 이어질지 요 간단하게 듣고 오염수 얘기도 시찰단이 갔다 왔으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집시법도 뭐 위헌 얘기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결국에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어서 또 대통령 거부권으로 결말이 이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건 이 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은 다 거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큰 틀에 있어서 민주당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넓게는 의회 전체의 권능, 국회의 권능을 입법부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또 입법부의 권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큰 틀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좁게 들어오면은 양곡관리법에서도 농민들 잘 살게 해줬다고 약속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호사법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공약에 낸 적이 없다,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정부의 모습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갈 것이다. 그러면 왜 입장이 바뀌느냐? 선거 때는 표가 필요하고 당선되고 나니 더 힘이 센 세력들의 주장에 이끌려간다. 또 특히 이제 자기들을 더 지지해주는 세력들의 지지자들에 더 호응하는 방식으로만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이제 노조와 관련된 이 법까지,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농민도 버리고 노동자도 버리고 간호사도 버리고, 그럼 또 어떤 국민들하고 이 정부가 국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네, 대표님 듣겠습니다. 사실 이게 거부권이 한 임기 사이에 한 번 쓰기도 힘든 권한입니다. 벌써 보통 제2요구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건 왜냐하면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리 여당이 소수라 하더라도 야당의 입법 제안을 이렇게 거부권으로 막아버리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이번 정부 들어서 벌써 3번째 쓸 걸로 예상되고 있는, 이미 2번 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입법에 있어가지고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에서 힘을 못 쓰니
총선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이제 지지층이 다 하고 싶은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대통령이 쓰는 제2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쓸만하다가 계속 연달아 그렇게 지속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정치적으로 분석해보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뭐 보수 진보 여야가 이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완전히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수사나 아니면 신상에 대한 법들에 대해 가지고 제2요구권을 쓰기 시작하면은 거부권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권력의 사유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장 예고된 일정이 뭐냐면 올 연말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특검법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실 만한 법인 것 같은데 그 소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일 것 같은데 특검법에다가 제2요구권을 쓰게 되면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권력을 사유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지금 그걸 앞두고 몇 달간 제2요구권 또는 거부권이라는 말을 계속 심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필요할 때 딱 한 번 쓰는 정도의 권한인 것인데 이미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은 야 진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하였구나 이런 인상을 총선 전에 심어주게 되면은 예. 총선 치러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입장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네. 너무 잦은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이든 그렇든 야당도 그렇고요. 이 총선 이슈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찰단은 일단 갔다 왔어요. 두 분 그때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가 갔다 왔고 시찰단은 안전성 평가에 진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국민들 불안감 해소에는 진전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시찰 및 검증을 하겠다. 네. 그랬고 일본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와가지고 우리 설명 잘 듣고 한국이 이해를 넓혀가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런 거였어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측 주장대로 가서 뭘 하고 온 것 같지는 않고 검증 같은 거를 그러면 자 설명을 듣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설명을 듣고 와가지고 자기들만 설명 듣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 대국민 뭐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번 이렇게 봤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저희도 봤을 때 합리적이고 이건 좀 불합리적이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차라리 그런 목적이 이해가 갈 텐데 지금은 명단도 사실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단장 빼고 모르죠. 예. 이걸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믿어주십시오 하면 누가 좀 이해하겠느냐. 지금은 뭐 가기 전에야 무슨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뭐 누가 그러겠냐마는 그렇게 주장하니까 여러 가지 뭐 압박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 안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갔다 왔으니까 전문가라면은 진짜 전문가라면 자기 명예를 걸고 예스냐 노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조선통신사도 갔다 오면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쟁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나중에 틀린 말 하면은 비난 받는 거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갔다 와가지고 왜 그런 공개적인 어떤 국민들에 대한 설명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지 약간 의문이죠. 갈 때부터 기대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시찰을 그치. 이 시찰단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단장밖에 알려지지 않고 누가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시찰단을 구성할 때 국민적 공감이 되는 시찰단을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든지 민간 전문가, 그다음에 이 시찰단이 움직이는 동선을 언론이 취재를 하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는 검증하고 싶다 했지만 저쪽은 설명이나 들으라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실효 채취라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방금 이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고 속에서 과학으로 주장하는 일부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과학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중에 어떤 보고를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IAEA 거죠. 보고 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타이밍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러면 차라리 IAEA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가든지 안 그렇습니까? 먼저 갔는데 보고는 IAEA 글과 이후에 하겠다. 이건 갈 이유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조사나 감찰단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걸 꾸릴 때 여야 추천 그리고 중립기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나 이런 걸 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그 조직에 힘이 실리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폭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여야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땐 그 당시에 야당에서 아주 전문가를 추천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같은 것을 자신과 이제 정치성에 맞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활동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만약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끼리끼리 잔치였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찰단을 꾸릴 때도 보면은 아까 시민사회 말씀하셨지만은 최소 의석수 비례로라도 아니면 예. 교섭단체로라도 여야에서 같이 시찰단을 꾸리는 모양새를 먼저 처음에 보였으면은 야당도 반대만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아니 우리는 우리대로 의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검증해 볼 테니까 우리가 그쪽 방향에 최적화된 전문가들을 추천해 보겠다. 추천 못하면 망신이고요. 추천했으면 그분은 본인의 전문성에 따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못해 비판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절차가 지금 다소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질문 시간조차 아꼈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끝날 때가 됐고요. 네. 제가 또 2주 뒤에 다시 예. 불러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또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MBC 경남 뉴스파다에서는 이제 수요일 먼저 오염수와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를 준비했고 최초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허승무 전 창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